먼저 간략하게 김창수 박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박사님은 한국 애국어대학교 정액과를 나오시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다라고 국방연구원이에요. KITA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에 현재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키다에 일찍 들어가셨고요. 키다에서 일본 연구실장, 지역 군사연구실장, 미국 연구실장, 국제분쟁연구실장 등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정치학회 의회 펠로우시고요. 영문저널 키다 편집위원장이시고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초빙연구원, 그리고 저하고 알게 된 거는 깊이 관계 있는 거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창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그것도 이제 8년째네요. 벌써 우리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 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겸 안보전략연구센터랍니다. 저서가 이제 주요 저서 2권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태지역 미군 전략 배치 변화 전망. 앞으로 미군의 전략적 배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전망을 쓰셨고요. 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김창수 박사님, 늘상 여러분들이 하셨듯이 최고의 표현을 부탁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인데다가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의 사랑을 전하려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우리 김창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이장영 원장님 때문에 몇 기를 여기 왔었는데 오늘 13기라고 싶죠. 제일 하나님 믿고 또 제일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2년과 다르게 지금 보니까 한 번을 45분, 15분 하고 잠깐 쉬고 또 한 번 해달라고 두 번으로 시즌 팀인가요? 특편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많은 양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모니터에 다 나오나요? 제가 가까워진 파일이요? 이거 보시면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자기 노트북이군요. 요새 이게 다 떠가지고 자기 앞에서 저는 이 현대자동차 경영거래가지고 최신식은 최신식인데요. 자기 노트북을 갖고 돼 있군요. 우리 요새 팝업 이게 있어가지고 보통 눌러뒀다가 누르면은 뜨게 돼 있어요. 자료들을 다 공유하고 특히 이제 비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밖에 못 가지고 나가고 내부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 45분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사실 작년까지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을 했었어요. 국가안보를 하고 그중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무슨 의도가 있으셨는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라고 해서 물론 이제 A하고 B하고 A가 바뀌기 무슨 차이가 있냐고 봤는데, 그래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 쪽을 주로 얘기하고, 국가안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든가 이제 중국도 얘기하시는데 두 나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도 중요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도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에는 한미동맹을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국가안보 전반적인 거, 주변안보 정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들리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펙이 된다 할 때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정치외 있고 한 분 많고요. 법학적으로 하신 분도 많고 또 영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바이오테크 하시는 분도 아까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봤나요? 뭐 그런 분도 오늘 안 오셨나요? 자,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서 제가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목차는 한미동맹, 연합방위체제, 그 다음에 21세기 전략동맹 붙어서 한미동맹 과제와 전망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국가안보와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그리고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 결론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한미동맹. 우리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한미동맹이라고 줄여서 하죠. 보통 alliance라고 그러고, 그 동맹 국가는 allies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에 있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있고, 한국 있고, 또 필리핀도 있고요. 또 대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태국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5개국하고 동맹을 지금 맺고 있는데 주로 상호방위조약, 일반적으로 군사동맹이라고 그러죠. 이걸 맺고 있는 나라가 아태 지역에서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왜 동맹을 못 맺는가? 동맹을 맺으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해주겠다고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동맹은 5개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다 파트너 국가라든가 아니면 커미셔너도 윌링 그래가지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동맹 그러면은 그 동맹 국가 아닌 나라에서 좀 반감도 있고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런 동맹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걸 크게 내세우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사동맹에서 동맹의 성격이 점점 바뀌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동맹입니다. 요즘은. 그 안보에 이따도 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보가 휴업의 군사안보에서 이젠 광해안보로 커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경제 문제거든요. 정치, 외교, 그 다음에 뭐 문화, 여러 가지 민간외교까지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개념들이 안보, 국가안보의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고 제가 동맹도 처음에는 군사동맹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점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괄적인 동맹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작년에 우리가 60주년을 맞았죠. 한미동 60주년 기념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60년 동안 저희가 동맹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북한의 위협 여러분들이 북한의 위협, 북한의 위험 이런 걸 얘기할 때 잘 안 믿지만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김정은 체제가 지금 한반도 공산을 하겠다는 전략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한국이 계속 자기네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그래서 핵무기도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식으로 공산주의 하겠다,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한 국가가, 그런 체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이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나라하고 북한 체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신문에서 듣는 것처럼 북한이 뭐 지금 4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든가 뭐 이번에 포격 훈련을 했다든가 이런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군사에 대응을 하고 있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이 굉장히 세계에서도 가장 밀접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나토 많은 국가가 아니라 1대1 국가 간의 가장 밀접한 국가가 사실은 한국과 미국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일본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안보 동맹의 지금 강화라든가 심화 이런 필요성에서 확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군사적으로 깊이 연합작전 특히 연합작전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나토 빼놓고는요. 일본과 미국 간은 사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연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인트라는 말을 써요. 거기는 조인트, 우리는 합동이라는데 합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양쪽 두 나라 간에 모든 군들이 함께하는 걸 컴바인드라고 그러고요.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한 나라 간에 그 안에서 육군, 해군, 공부 간에 한 것들은 그 조인트라고 그러고 조금 군사의 명들이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연합과 합동, 뭐가 다르냐고 그러는데 군사적으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컴바인드라는 것은 양국의 군대가 같이 하는 걸 갖다 컴바인드라고 그러고 한 나라 간에 하는 것을 갖다 조인트라고 그러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 거기는 여러 가지 헌법이 제약도 있어가지고 일본과 미국 간에 연합작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집단적 그 자유권이라는 요새 나오고 그거를 지금 행사하겠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것을 맺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간에는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미동맹에서 연합방위 체제가 핵심이고 이것을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과 각종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UNC라는 유엔 사령부의 체제가 있지만 핵심은 사실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계속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고 그러고 전작권 전환 얘기도 나오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시작전권의 전환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은 전시작전 전환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전제가 있는데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연합사 해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고 가장 효율적인 이런 지휘 통제 체제인데 한미연합사라고 용산에 가보시고 있어요. 그런 체제를 없애고 다른 체제를 만든다는 건데 사실 그래서 군사적 차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차원 1978년부터 한미연합사 CFC라는데 Combined Forces Command가 지금 한국 방어의 아주 핵심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전시라든가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이 올 수 있는 핵심 체제이 바로 연합사 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론 우리가 국력이 커졌고 우리 국방력도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냥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주권이 없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군사 문제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왜 뭐 주고 있느냐 왜 미군한테 아직 주고 있느냐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 이게 바로 북한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식민지도 아니고 당당한 독립국가고 우리가 다만 그러한 지휘체제를 갖고 있을 뿐이고 연합체 제가 왜 연합사를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뒤에 나오는 그 동맹 현안이라든가 앞으로의 동맹 비전 발전 체제 정말에서 가장 핵심이 연합사고 연합사입니다. 전작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수적인데 전시작전 통제권 잠깐 말씀드리면은 전시작전 통제는 문자 그대로 전시에 wartime에 작전 통제와 오퍼레이션 컨트롤을 갖다가 전환한다, 트랜스퍼한다는 뜻인데 그럼 전시란 말을 왜 쓰겠습니까? 전시에 대응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시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전시 평시라는 말을 쓰고 있고 지금은 엄격히 말해서 정전시입니다. 이 한반도는 지금 평시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남북한의 전쟁이 한국전쟁이 지금 정전 상태로 아미스티스와 있는 상태지 평시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군사 대치가 있는 그런 없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남북한의 군사적 분명히 대치되고 있고 여러분도 다 그때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한이 되는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전시, 평시, 그래서 정전시, 아미스티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쟁으로 발생됐을 때는 지금 워타임이라는데 그만큼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 쪽에는 넘겨준다, 만다. 또 심지어 옛날에 환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수라는 말을 국방부에서 안 씁니다. 환수라는 것은 뭐 억지로 뺏겼다가 받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서 준 거고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연합사 사령관이라고 지금 미군 4성 장군이 행사를 하고 있을 뿐이고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통수권자인 양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고 공동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있고 쭉 해서 이제 연합사 사령관이 되는데 마치 한국군이 전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고요. 그리고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는 시각이고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만큼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많은 이유가 일단 전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매우 복잡한 문제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화면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45분 동안 한 다음에 15분 동안 지금 Q&A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근데 10분 저희가 늦게 시작했죠.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가 그냥 그래도 무조건 11시까지 마치면 됩니까? 그래. 저는 12시에 안 끝나고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심용을 하고.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그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다. 그리고 이 동맹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발전시킨다. 21세기도 계속 발전시킨다.
주한미군의 기지라든가 시설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몇십 개였다가 조그만 시설까지 합쳐서 뭐 80개, 90개에서 46개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군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한국군이 상당히 이제 우리 방어력이 커지면서 과거 같은 그런 준비태세라든가 그런 군사관계를 갈 필요가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하는 그 연합방위 체제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다. 그리고 미국은 주도적이 아니고 지원 역할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양국 간의 합의입니다. 그만큼 60년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거를 보시면 우리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 60년대 필리핀의 나라 우리나라로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장충체육관 작년에 언제 허물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마닐라에 가보시면 얼마나 높은 건물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마닐라시에 가보면 뭐 40종, 50종, 60종 건물들이 몇십 년 전에 졌던 건물들이 있고 지금도 다 그걸 호텔로 쓰고 있는데 그만큼 필리핀이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그 수빅만도 있었고 수빅기도 있었고 클라크 에어베이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미군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피나투 화산이든가에 화산이 터지면서 또 실제로 그때 필리핀의 의회에서 한 표 차로 미군 기지 사용 연장을 부결시켰어요. 한 표 차로 딱. 그래서 미군이 나가게 됐고 그다음 피나투에서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그때 1991년이든가요. 언젠가 미군이 다 필리핀에서 다 나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지금 미군 주둔연말을 안 쓰고 필리핀의 방문 협정에 따라서 대테러전에 쓸 그런 군사들, 병력들이 가 있을 뿐이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27일인가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을 하나 맺혔어요. 그래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큰 거래는데 아까 미군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 이제 미군이 다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것은 주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측에서는 뭐 주둔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미국 사람은 주둔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들어가서 기지라든가 이런 거기 액세스를 갖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하면서 훈련을 하겠다. 미군이 가서 필리핀군하고 같이 연합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관리하고 있다. 퍼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다른 나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연합 방위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방위체제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설명드려줄게요. 그만큼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5나라밖에 없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하고요.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타일랜드가 있죠. 우리나라 여기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은 연합방위체제 아까 말씀드린 1970년 11월 7일에 한미연합사라고 컴바인드 포스스 커맨드를 창설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36년 됐나요? 그렇게 됐네요. 연합사 체제가. 그 당시에 보면 연합사가 사실은 중간적인 어떻게 보면 영구한 조직이 아니고 임시적인 정부라 그런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거의 38년, 36년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전 연합사 해체라는 말씀도 있었고 전자권 전환도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연합사 체제가 어떤 측면에 다른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계속 지금 한반도의 정전 관리 때문에 와 있고 또 유엔 총회에서 결의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국제기구 조직입니다. 한미간이 아니고 유엔과 한국 간의 그런 기구 때문에 유엔 사령부 계속 와 있고 물론 주요 역할을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에게 그때 모든 것을 권한을 위임해 있기 때문에 미군 장성이 지금 연합사 사령관이 유엔 상부 사령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좋고 그때 참전계 국가들이라든가 그다음 중립국가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는데요. 유엔사의 기능은 지금 사실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한반도에서 혹시 전쟁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유엔군 사령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한미 간의 SM이라든가 군사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해가지고 한미 안보 협의회의라는 게 매년 한 번 있고요. 서울, 워싱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에서 할 차례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위원회라는 게 밀리터리 커미티에 가서 군사위원회. 이거는 미국 합참의장하고 우리 여기 연합사 사령관하고요. 우리 합참의장하고 하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물론 MC라고 해서 SM 바로 전에 하는 것이 있지만 필요시 수시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평시작전권이 아까 말하면 제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했는데 그런 평시작전 통제권을 일반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정전시 작전 통제가 영어로는 정확히 Armistice Accords라는 말이 맞는데
이거 갖다 94년에 우리 쪽에 위임했어요. 그때 한 5년 정도 협상이 있어가지고 94년 12월 1일인가 해가지고 저희도 저쪽에 넘겨줬고요. 평시작전도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쟁하는 이 아미스트 단계에서 작전 통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군이 뭐 우리가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왜 미군한테 그럼 줬을까? 미군 사령관에게 어떻게 왜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전 평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전시에서 전시로 급속한 순간에 그게 전환이 되거든요. 전쟁을 앞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서프라이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거 막기 위해서 이를 평시에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한국군 사성장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은 미국 사성이 갖고 있는 게 이걸 넘겨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요번에 세월호도 그렇고 지휘 통제 제도가 잘 잡혀 있어. 일종의 인스티튜션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다 갖고 있다가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군 사령관에게 주고 우리는 부사령관이 되고 많은 국가들이 와서 미국이 와서 같이 싸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휘 통제의 편의상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합의한 것이지 미군한테 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말은 제가 어디 가서는 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은 누가 행사하든 간에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한국의 방어에 억제가 실패하는 겁니다.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억제해왔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관리해왔는데 북한이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제2의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났다. 그럼 엄청난 사상자와 자산의 손실이 있겠다. 그럼 우리의 60년간의 모든 국방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인데 그걸 갖다가 미군이 갖고 있느냐 한국군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주권이 없고 자주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연합사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북한이 하는 논리입니다. 사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작권이 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 이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국방부나 이런 데 과제들 장교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평시작전 통제권입니다. 평시 누가 갖고 있느냐. 평시 우리 합체부장이 갖고 있고 또 미국 연합사령관이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제 코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6가지 항목 정도에 우리가 이름을 했어요.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연합훈련 이런 거 했을 때는 한국군이 하는 것보다는 미국 쪽에서 연합군이 와가지고 미군이 와서 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짜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주는 거고 또 작전 계획이라는 걸 갖다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연합군이 같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모든 이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미군 사령관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델리게이트를 했어요. 오토리티거든. 그래서 컴바인 델리게이트 오토리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미군 장성인 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죠. 이제 권한위임상이 바로 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알겠는데 영어로 아까 환수가 아니고 저희가 트랜스퍼, 전환이라고 어느 쪽이 주인이 아니고 일단 트랜스퍼다. 어느 쪽이 될까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환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고 조금 나온 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장성 같은 분들은요.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마치 권리를 누가 갖고 뺏고 저희는 권한 영어는 권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분명 그래서 쓰지만 엄격히 영어로 하면 원래는 오퍼레이션 컨트롤이라고 되고 그걸 엑서사이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퍼레이션 컨트롤의 작전 통제, 어떤 특정 부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것. 군대에서 하는 쓴 말인데 오토리티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런 말들이 없는데 막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 미군이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뺏어가야 된다. 이런 전혀 이상한 데부터 모든 게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주권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몰라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리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근데 전시작전권을 전한다면 모르니까 그냥 권자를 하나 쓸 뿐인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권리를 말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SCM에서 양쪽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재검토를 합의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박 대통령과도
이 전시학 특권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2015년 내년 12월 1일에 전작 독권이든지 아니든 이걸 갖다가 전환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합사가 폐지된다.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연기를 하자고 했었죠. 벌써 2012년에 했다. 뭐 3년 연기됐는데 또 연기를 한번 검토해보자. 지금 연기란 말은 안 씁니다. 예정대로 2015년 10월에 옮기는 것이 맞다면 옮기겠다. 정부 입장은 지금 그런 겁니다. 꼭 옮긴다는 게 아니고 연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정말 그때 12월 5일에 저희가 다시 전환되었을 때 과연 정말 그런 작전 통제라든가 이런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검토해보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시간이 자꾸 걸리겠어요? 북한이 그동안에 없던 지금 위협이 있거든요. 뒤에 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핵무기를 갖다가 전부 소량화, 경량화, 그다음에 다종화를 통해서 계속 핵능력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북한이 핵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핵능력이 우리 자체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핵주권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 미군의 전술 핵을 갖다 다시 재배치시킨다 이런 얘기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군이 얼마든지 그 확장 억제라고 해가지고요. SNG 트랜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과거 같은 핵무기 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폴란드에서 했던 유명한 선언이 있는데 글로벌 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다 없애겠다.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7만 개, 5만 개 이런 핵무기를 갖다 다 줄여가지고 2만 몇천 개를 다 줄여서 지금 1,700개, 1,500개를 줄이고 그다음 700개를 줄이고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다 없앴다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거다. 핵무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 다 갖고 있거든요. 또 인디아하고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나름대로의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핵무기가 필요한데 핵무기를 다 없애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꿈 같은 얘기고 현실적이 아니다. 그러한 반대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의 그 꿈입니다. 전수.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핵무기의 역할은 계속 유지하겠다. 당분간입니다. 궁극적으로서는 핵무기를 다 없애지만 핵무기를 줄인다,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핵무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들, 신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숫자는 줄여도 핵의 역할은 더 할 수 있다. 북한만 소량화하고 경량화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소량화 경량을 다 했죠. 작은 미사일에 투자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레이저 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타겟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미국은 점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동안의 국방력도 썼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국방력이 너무 많이 들면서 깎고 또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늘린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계속 국방 예산 삭감 또 국방 효율화 구상 이런 것들을 계속 내면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9.11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많은 사상전도 있었고 많은 전비를 썼어요. 국방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OCO라고 그러는데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 그래서 해외 우발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뭐 3,500, 4,000하고 그때 5천억 달러 넘었다고 막 떠든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다음에 7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국방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대충 70조. 또 우리 국방이 잘 모르죠. 몇 조 될 것 같아요? 대충요. 30몇 조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34조 모자 이런 것 같은데 정확히. 아니, 그 맞아요. 정말. 그만큼 근데 달러를 계산하면 뭐 한 300, 뭐 한 340억 달러 될까요? 미국은 7천억 달러. 그거 갖다 좀 줄여가지고 뭐 5,500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OCO가 점점 이제 줄고 이라크에서도 금년에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도 2014년 말까지 지금 미군들을 다 철수하고 거기다 일부 안정군이라든가 안정화군 그리고 자체 현재의 군이라든가 경찰을 위해서 이제 안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미군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예산을 줄여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국가 부채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저도 지금 딸들이 있는데
전 이해가 가요. 정말 뭐 물가도 비싸지, 집값도 비싸지. 또 그리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애 키우기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환경이고 옛날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도 뭐 집값도 싸고 다 대충대충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바뀐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국가 부채, US National Debt라는 게 잠깐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따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지금 큰 그림부터 얘기하시면 있는데 아까 국방 예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예산 드렸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많고 일본도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정부 예산의 180%, 220%예요. 그만큼 내셔널 데트가 많은데 뭐 키워드 중에서요. US National Debt Clock인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미국 국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데트 클락. 그리고 라빈의 영어 실력을 한번 보여줄 때 되는데요. US National Debt Clock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쳐보세요. 자, 그거 있고요. 어디 됐을까? 뭐 이만 좀 하나 더 내려가보세요. 더 내려가고 어디 있을까? 더 내려가보세요. 여기 요 정도 되겠다. 무료다. 그 메시지 말고 이거 고쳐보세요. 뭐 아무런 괜찮은데. 이건 우리말로 자세히 됐네요. 영어로 보면 지금 오늘 5월 3일인가요? 오늘 3일인가요? 5월 3일 11시 35분 현재 미국의 국가 내셔널 데트가 얼마가 엄청 계속 나와 있으나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17조 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고 미국의 GDP보다 조금 넘더라고요. 그게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부채도 있지만 주로 중국이라든가 누가 저기 더 이지혜냐고 보고 있나 보다. 클락이 막 움직이고 있죠? 지금 뭐 엄청난 단위로 바뀌고 있을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 심각성 만약 중에서 이 클락을 올려놓고 하댔어요. 그래서 옆에서 벽에다 항상 보면서 이만큼 지금 빚이 계속 늘고 있다.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또 보여주는데 우리도 아마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가. 자, 원래 전 시작 전부터 전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저기 있잖아요. US 내셔널 데트 한번 쳐보세요. 메뉴가 다시 그렇게 보세요. 그럼 17조 5,187억 달러를 주고요. 저게요. 지금 아마 단어가 밀리언 달러였을 텐데. 자, 뭐 그 정도 할까요? 자, 보세요. 개인당 나오네요. 개인당 38만 7천 불. 지금 미국 인구는 3억 1,800만으로 나오네요. 미국은. 그리고 GDP가 얼마 나오죠? 5만 4천, 1인당 빚이 5만 4천 불 지금이요. 5만 4천 불. 한 집에 10번 4명 내에 20만 불 빚을 지고 있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해서 이 결론이 뭐겠어요? 부채 줄여야겠다. 국방부도 좀 줄여야 되겠고 다른 나라로 많이 내라. 한국, 일본, 호주 잘 사니까 니네가 좀 내라 이제. 그 대신 미국은 계속 리더십을 행사하겠다. 여기서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겠다. 핵심 단어가 글로벌 리더십이다. 미국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은 제가 이런 걸 쭉 뒤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미동맹이 이런 상황 안에서 좀 추진되고 있고요. 미국이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동맹과 관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고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장기 안보대화라든가 한미동맹 미래발전 공동연구, 21세기 동맹대화, 그리고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같은 것들이 한미 국방부 간에 쭉 그동안에 냉전 이후에 했던 회의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2년에 북핵위기가 1991년, 91년 1차 핵 북핵위기가 있었고 2002년에 제2차 북핵위기가 있었고요. 94년에는 제네바 기본 합의가 사실 무효화가 됐죠. 무실화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쭉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든가
주한미군의 장기적,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고, 그리고 공관 미래동맹 보장 이런 것들을 쭉 논의하고 있고, 이건 끝난 겁니다. 이제 포트는 더 이상 안 하고. 그 다음에 보면 SPI라는 게 있는데 다음 번에요. 자, 한미안보정책 구상회의 SPI 회의라는 것이 있다가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키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SPI 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저희가 처음에는 2012년 4월 17일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통일 후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 같은 데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I라는 회만 있다가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를 회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KID라고 하는데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한미통합 국방협의체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국방부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방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다 나왔는데 보시면서 그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보통 영어로는 우리가 KID라고 그러는데 한미정책 구상회 좀 전에 말씀드린 SPI 그리고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좀 이름이 길죠?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인데 SAWG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혁보에 있는 기구가 SAWG입니다. UNC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라고 해가지고 2009년 6월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21세기 가서 한미 간의 동맹을 전략적인 동맹을 하겠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차원, 나아가서는 전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합의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강조한 것들이 가치동맹, 자유와 인권, 그 다음에 신뢰동맹, 외교안보, 경제, 또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상호의존성, 평화구축동맹, 한반도 동남아시아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 공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로 발전시켜 나온 것들이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작년 5월에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했던 중요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명박 대통령과 2009년에 했던 그 공동비전을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하고 업데이트한 것이 바로 작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인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 세계 안전과 안보 그 번영에 전속이 되겠다. 그리고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도 계속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안보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그 공동선언에 보면은 FTA의 주요성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FTA는 저희들이 다 체결하고 해서 지금 이미 이행 중이죠. 그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어쨌든 여기 한반도에서 위기 억제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한미 동맹의 근간에서 저희가 방위체제, 특히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입니다. 가장 40년 동안 핵심은 북한이었고 저희가 모든 한미 간에 회의할 때마다 맨 먼저 시작했던 것은 북한이 위협했던 평가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과연 북한이 위협돼서 같은 공동인식을 갖고 있는가 또 같이 평가하는가 그런 인식차가 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공동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지금 북한 관련해서는 한반도 차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영어는 리저널인데 주로 우리가 보면 먼저 동북아 정도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나가서 동아시아 나올 수 있고 범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는 주로 아태평양 지역까지 나오고 문자 그대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다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아덴만이라든가 소말리아 이런 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우리나라 PKO들이 또 우리 그 군인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똑같이 같이 우리가 파트너로서 이런데 국제적인
전지국 차원의 안보에 같은 역할을 한다. 공동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국 국민 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미 3대 비전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繁荣을 누리기 위한 기여를 한다. 그리고 한반도 갑자기 안 들리는 들리네요. 한반도 실로 프로세스는 미국의 지지 획득이라든가 앞에 드릴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한미동맹이 현안돼서 몇 가지 한 5분 정도만 하고 15분 정도는 질문을 Q&A에 넣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 QDR이라는 한번 이제 코퍼레이션 패스리라고 넘어갔죠. 저희가 여기 QDR 2014라는 한번 인터넷하고 보면 논문 다 PDF 파일 다 나와 있고 재미있는 것은 몇 개 국어로 요약문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어로 들어있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아랍어도 있고 그런 중국의 부상과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최초 아직도 세계 17조 달러 가장 큰 국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relative decline 한다 이런 주의가 많은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아침 중앙일보를 찾아봤는데 지금 PPP를 따졌을 때 계산했을 때 지금 긍정하는 미국보다 중국이 앞설 것이다라는 기사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GDP 그냥 예년 가격만 따진데 미국이 17조 달러가 넘고 중국이 한 8조 7천억 정도 돼요. 세계 두 번째죠. 그리고 일본은 한 4조 8천억 확 떨어집니다. 그만큼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중국과 일본의 GDP가 바뀐다고 했는데 4조 8천억 이렇게 빨리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거의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 그동안에 13%다 12%, 지금 9.5%, 그리고 금년에 7.5%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PPP를 계산했을 때 미국은 그냥 못하겠죠. 17조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조 7천이 아니고 1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지금 몇 유엔입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있고 그럴 텐데 지금 6점 몇 유엔 됐을 거예요. 6.7 뭐 이렇게 됐는데 6.5까지 나갔다가 요새 중국에서 다시 화폐를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6.78 올리고 있는데 PPP로 따지면은 3.45인가 3.4 얼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실제로 구매 지수를 보면은 그만큼 1달러를 갖다가 중국에서 3엔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5 정도. 그렇게 계산했을 때 중국, 미국보다 조금 앞섰어요. 벌써.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2017년 정도면 빠르게 미국이 앞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3년 정도 빨리 중국이 앞섰다. 물론 PPP랑 했을 때랑 물론 GDP하고 다른데 어쨌든 구매력만 환산한다면은 중국이 앞섰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그 재균형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은 바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1위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재균형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미동맹에도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현재는 없다고 그러고 굉장히 적다고 그러지만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한 10년 동안 계속 지금 sequestration 그래가지고요. 일반적인 예산들을 갖다 한 9천억 달러 정도를 깎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줄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미 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태투 어그리먼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그래도 우리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SMA라고 해가지고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합의했고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봤었죠. 그래서 2004년에는 총액으로 9,200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유효기간은 5년 동안 계속 9,200에다가 물가 상승만 계산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 보통 이제 총액형이라고 그러고요. 소요형은 그때그때마다 소요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 과거에는 사실 처음에 SM에 있기 전에, 스페셜 메저드 어그리먼트 있기 전에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됐었고요. 어떤 때 인덱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한 2, 3년에 한 번 붙고 있었는데, 국방부나 또 외교부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내년에 얼마큼 미국 측에게, 중앙미국에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계속 협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도 소비되고, 그런 것보다는 인덱스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2년, 3년 한 번씩 묶어가지고 하자. 총액제로 하자. 이런 걸.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년을 묶어서 5년간, 금년부터 5년간입니다. 9,2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그때 한국의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올려주겠다. 이런 것이 합의인데 장단점이 여기에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었고요. 국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거기 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SMA 자금의 LPP 사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미집행액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이자 발생 문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제가 다 말씀드리고 이 하나하나 자체가 몇 시간씩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고요. 그냥 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과제와 전망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셨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한다. 가능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뭡니까? 백년도도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요. 천안함 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한미동맹 간에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는 확장 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구산 핵무기, 그 다음에 재래식 타격 무기, 핵무기는 아니지만 이 일반적인 무기로서 정확히 때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assurance, 한국이 확신하도록 한국 측에서 확신을 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국방 예산도 계속 줄이고 있고 이렇다는데 괜히 커미트만 공약이 진짜 빈 공약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동맹 조약이 확고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오바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여기 한반도에서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미국 관리대 입장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는 동맹 조약이 있고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안 한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 필리핀이라든가 한국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의 공약을 지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그냥 전자권 전환 이런 얘기했는데 조건에 기초한 그래서 조건을 뭐 3가지 두는 사람도 있고 5가지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한 3년 5년 사이에 이 한반도 주변에 어떤 안보 환경이 바뀌었는가 중국의 위협이라든가 뭐 중국의 도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북한의 위협,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그래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같은 공동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핵무기를 위협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는가 이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 또 실제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작전 등력 여기 보면은 우리가 SA2015라고 해가지고 전략동맹 2015 전자권 전환에 관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협력 지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2012년에 7개를 발전시켰고 2013년, 14년, 15년 이건 계획 단계였습니다. 이제까지 SA20이라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2015년에 가서 최종 운영 능력을 과연 갖고 있는가 한국군이 그것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럼 오케이 예정대로 하자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북한의 핵실험을 좀 하고 있고 제4차 핵실험을 자꾸 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미루고 있고 뭐 어린이날 한다는 얘기도 어제 있었어요. 어린이날 얘기 모르지 않습니까? 4월 15일, 25일에 하려다 못했고 15일 할 것이다. 조만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핵 개발하는 국가에서 계속 나가죠. 발전시키죠. 중간에 중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핵 능력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같은 데서는 북한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그 정도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입니다. 그렇지 않은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어떤 식이든 간에 자기네가 핵 능력이 갖고 있고 정말 핵 공격 능력, 미국 본토와 여러 가지 하와이과 하와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런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쏠 수 있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계속 하죠. 능력을 보유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1차, 제2차, 2차, 3차 핵 그 시험 전에 보면은 전도 있고 대부분 전이죠. 장거리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09년 우리 4월 15일 같은데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5월 20 며칠인가요? 그때 보면 또 가서 핵을 시험 발사하고 작년에도 2014년 12월 12일에 그 은하 뭐 상모든가 이렇게 발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2012년이네요. 2012년 12월 12일이었고 2014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미사일 한 번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핵능력, 핵실험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미간의 가장 큰 문제고 북한도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남한의 흡수 통일을 굉장히 북한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북한이 늘 통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 어떤 의미에서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거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건 우리식 통일이죠. 남한이 주장하는 그런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당을 하고 있지만 핵무기라는 엄청난 그 아주 궁극적인 억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한국도 미국도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봐라. 리비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다 결국은 그 지도자, 독재자를 다 쫓겨났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가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안보에서 이따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많이 중복될 거예요. 주로 이제 중국,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동맹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군사적 성격이 강했는데 당연히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 군사적 위협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위협이 없는 나라하고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나라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다른 나라 동맹보다 훨씬 깊이가 깊고 심화되어 있고 어떤 폭이 넓고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미연합사 체제가 이 한반도에서 지난 60년, 물론 78년 이후입니다만 그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되었고 이런 체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되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자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재검토 이런 말들이 계속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배경에서요. 자, 동맹 과제들도 몇 가지 말씀드렸고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 키드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키드에 대해서 정책 문제도 하고 확장 억제 단계를 검토하고 전자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국방 예산 우리도 줄여야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은 엄청나게 줄였다. 따라서 한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주둔비를 좀 더 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동맹의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제가 정확히 지금 50분 됐네요. 10분 정도 Q&A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의 내용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이거 직접 관계 없어도 좋으니까 질문하시면은 제가 안 해야 될 만큼 대답을 해드릴게요.